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당신의 삶을 바꿀 8가지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병비 때문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울먹이는 이 질문,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매달 나가는 병원비와 약값에 한숨만 쉬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뭘 받을 수 있지? 누가 나를 도와주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5년째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박영규입니다. 올해로 60이 되었고 저 역시 머지않아 이런 복지제도의 대상이 될 사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어르신들, 요즘 생활 어떠십니까? 간병비 때문에 허리가 휘고 기초연금은 결혼했다고 깎이고 치아가 아파도 임플란트 값이 부담돼 그냥 참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어두운 이야기만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몸을 건강하게, 그리고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희망적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8가지 노인 복지 정책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갑에, 건강에, 일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 실전 정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런 혜택들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모르면 손해죠. 그러니 지금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들으신 내용은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첫 번째, 간병비.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월 300만원 절약, 꿈이 아닙니다. 간병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까요? 75세.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입원하신 아드님이 제 앞에서 울먹이며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12만원, 한 달이면 360만원. 그게 바로 간병비였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병보다 무서운 게 간병비라는 말, 괜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이 돈을 전적으로 가족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건강보험도 없고 지원도 없고 민간 간병인을 불러야 하니 한 달에 300만원에서 450만원, 1년에 4천만원 넘게 쓰는 가정도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현실을 간병지옥이라고들 부릅니다. 간병 시작과 동시에 가정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첫 번째 정책은 바로 이 간병비를 공공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의료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한 제게 가장 간절했던 제도가 바로 이거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은 100% 지원이 아니에요.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환자 본인 부담률이 20에서 30% 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월 400만원 내고 계신 분이라면 앞으로는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무려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절약, 1년이면 중형차 한 대 값인 3천만원 이상이 절약되는 셈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집을 팔아야 하나요라는 절규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겠죠. 다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이 정책은 전국 즉시 시행이 아니라 단계별 확대입니다. 이미 몇몇 병원에서는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고 향후 예산 확보에 따라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상 연간 예산만 15조 원. 정부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정책은 모르면 못 받습니다. 지자체나 주민센터 담당 병원에서 시행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가족 중 입원 예정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간병비 건강보험 시범 적용 병원인지 미리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치료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간병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시대. 이제 그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초연금.
결혼했다고 깎이는 시대는 끝. 매달 13만 원 이상 더 받으세요. 결혼했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아받았던 부부들, 이제 그 억울함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민원 중 하나,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폐지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왜 이게 어르신들께 그렇게 분노를 일으켰는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원장님, 우리가 이혼하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면서요? 이 말을 하신 어르신은 장난처럼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기초연금 몇만 원 때문에 차라리 남으로 살아야 하나? 는 농담을 하게 될 만큼 지금 제도가 비정상적이라는 이야기였죠.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도는 이렇습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자동 감액됩니다. 현재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34만 3,510원인데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7만 4,808원밖에 못 받습니다. 두 사람 합쳐서 68만 720원이 되어야 맞는데 실제로 받는 금액은 54만 9,616원, 무려 13만 7,404원이나 깎이는 셈입니다. 한 달에 13만 원 넘게 손해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더니 벌을 주는 제도, 말 그대로 결혼세 아닙니까? 더 이상한 건 이런 겁니다. 90세 어머니와 68세 아들이 함께 살면 둘 다 연금을 정상 수령합니다. 하지만 74세 남편과 70세 아내가 함께 살면 둘 다 연금이 자동으로 깎입니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같이 사는 건 같은데 혈연은 괜찮고 부부는 안 된다? 이제 그 부당함이 조금씩 바로잡힐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은 감액률을 20%에서 15%, 그리고 10%, 5%, 궁극적으로는 0%, 즉 완전 폐지까지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아직 완전 폐지가 시행된 건 아니지만 정책 변동 시점에 맞춰 재신청이나 변경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복지부 누리집에서 기초연금 감액률 관련 공지가 올라올 수 있으니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우린 아직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책은 바뀌고 있고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세 번째, 임플란트 4개까지 건강보험 혜택 60세부터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셋째 정책은 바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임플란트야? 하시며 참고 살아오셨던 어르신들, 이제는 4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기준도 65세에서 60세로 내려간다니 정말 실용적인 변화 아닐까요? 원장님, 2개로는 아무것도 못 씹어요. 72세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하신 말입니다. 오른쪽 어금니 2개, 왼쪽 어금니 2개, 총 4개가 다 빠지셨는데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으로 딱 2개만 임플란트를 할 수 있었죠. 나머지 2개는 자비로 200만 원 이상을 내야 하니 결국 포기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늘 오른쪽으로만 드시다 보니 턱이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한쪽 치아는 금방 마모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그냥 참자 싶다가도 밥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다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정책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원 시작 나이를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것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임플란트 하나에 보통 100만 원, 4개면 400만 원인데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 부담금이 30%, 즉 120만 원만 내면 됩니다. 280만 원 절약되죠. 여러분, 치아는 단순히 음식 씹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소화력도 떨어지고 영양 흡수도 안 되고 결국 면역력까지 떨어집니다.
최근엔 치아 건강이 치매 위험도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처럼 치아도 젊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그럼 중요한 건 언제부터 이 정책이 시행되느냐, 어디에서부터 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아직 전국 확대는 아니고 순차 시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센터나 병원에 꼭 문의해 보시고 내가 해당되는지, 이미 2개 임플란트를 한 분도 추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밥상 위에 행복이 더해질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노후 생활 자산을 지켜주는 맞춤형 주택연금과 공공 신탁제도. 이제 집 때문에 굶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 정책 역시 어르신들께 꼭 도움이 될 내용이니 편한 마음으로 계속해주세요. 노후에 꼭 필요한 생활 자산을 지켜주는 정책입니다. 내가 이 집에서 평생 살았는데 이젠 이 집 때문에 굶고 삽니다. 82세 할머니의 이 한마디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집은 15억짜리인데 냉장고엔 라면 2봉지와 물 1병이 전부였습니다. 집이 있으니 괜찮겠지라는 말, 노후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현실은요? 집값은 높고 현금은 없는 불균형한 빈곤. 그게 어르신들 삶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주택연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많았습니다. 집값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고 집이 한 채만 있어야 하고 임대 수익이 있으면 또 제외. 그러니 정작 필요한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았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그 82세 할머니도 주택연금 신청하려고 주민센터 갔더니 집값이 15억이라 안 된다더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팔고 이사 가란 얘기예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르신이 집을 팔고 낯선 동네로 이사 가는 건 그 자체가 스트레스고 위험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고가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임대 수익자까지도 일정 조건 아래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이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도 그 집을 담보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택연금 제도의 본래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공공신탁제도 도입이에요. 요즘 어르신들 사기 피해 너무 많아요. 보이스피싱, 위장계약, 위임장 사기. 제 병원에서도 모은 돈 전부 날렸다는 분들 해마다 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이 개입하는 겁니다. 공공신탁이란 어르신이 본인의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국가나 공공기관에 맡기면 법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집에 살고 사망 후에는 자녀에게 상속, 이런 식으로 사전에 계약을 걸어 놓을 수 있고 중간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제도는 이미 일본, 독일, 북유럽 국가들에서 효과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불안한 노후가 아닌 예측 가능한 노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 이 제도 역시 단계적 도입이에요. 2025년부터 고령층 대상 시범 사업을 거쳐 향후 전국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 제도가 언제 어디서부터 시행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리고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를 미리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는 것. 한 발 앞서 준비하는 분들만이 변화의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리실 수 있습니다. 5번째, 일하는 어르신, 연금 깎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더 보장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정책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연금 받으면서 알바하면 연금이 깎인다던데요? 맞습니다. 일하려는 분에게 오히려 벌을 주는 제도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더니 연금을 깎는다고요? 70세 경비원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셨겠죠? 실제로 그 어르신은 아파트 경비일로 한 달에
약 35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날아온 통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득 기준 초과로 연금의 50%를 삭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일하는 어르신에게 벌금처럼 연금을 깎는 제도.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국민연금 근로소득 감액 제도입니다. 그래서 5번째 정책은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금을 받는 분이 근로소득이 월 308만 9,62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일정 비율만큼 연금이 깎입니다.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경우도 있죠. 이 제도 때문에 실제로 2024년에만 13만 7천 명이 연금을 감액당했고 감액된 금액이 2,429억 원에 달합니다. 한 개인이 1년에 수백만 원씩 손해보는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어르신들의 자존심, 사회적 역할, 정신 건강까지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일하려고 하면 연금 깎인대. 그럴 거면 그냥 집에 있으라고.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세상, 과연 정상입니까? 이재명 정부는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정정하게 일할 수 있다면 그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고 연금을 보존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일한 만큼 더 보장해주는 사회, 늦게까지 일해도 불이익 없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겠죠. 그리고 이 제도 개선도 순차적 시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감액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에는 연금, 재산정, 소득 신고 변경 등의 행정 절차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6번째 정년 연장과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 65세까지 일하고 내 경험 살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일할 수 있으면 복지에서 탈락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어르신이 존중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생기겠죠? 정년이 60세라 일할 곳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6번째 정책은 정년 연장과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된 우리 어르신들,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계속 들어봐 주세요. 딱 1년 만에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일하고 정년 퇴직한 60세 아버지의 말입니다. 정년 퇴직 후 퇴직금으로 생활하셨지만 1년도 안 돼 통장 잔고가 0이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2년 뒤부터나 나올 예정이었고요. 그분은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정년 이후의 삶이란 건가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하고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정년은 60세, 국민연금은 62세 또는 65세부터 나오죠. 이 사이 2년에서 5년의 공백기, 이걸 노후 보릿고개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소득이 0이 되고 가족에게 손 벌릴 수도 없고 우울감, 무기력감까지 겹치며 건강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어르신들은 정말 정정하세요. 70세에도 걷고 배우고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일자리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법적으로 60세가 정년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도 높고 젊은 사람 뽑아야 한다는 압박도 있죠. 그래서 정부가 제안한 건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기업 부담은 줄이면서 어르신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조정, 임금 조정, 멘토 역할 등 다양한 대안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공원 청소, 급식 도우미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단순한 업무가 많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제는 그 틀을 넘어섭니다. 정부는 교통안전지킴이, 복지관 보조, 문화해설사, 아이들 등하굣길 보호 등 경험과 인생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로 확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70세 할아버지 한 분은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 봉사를 하시는데 내가 아이들 지킨다는 그 마음 하나로 하루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사회적 역할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창구입니다. 이 정책 역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정년 연장은 노사협의, 국회 논의가 필요하고 노인 일자리는 지자체별로 예산에 따라 차등 시행되니 주민센터, 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미리미리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7번째 주치의 제도를 확대합니다. 이제 내 건강 한 명의 의사가 전담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르신들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가도 여긴 내과, 저긴 정형외과, 여긴 또 안과. 병원 돌다 지치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등장한 7번째 정책은 주치의 제도 확대입니다. 한 명의 의사가 내 건강 전반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어르신들께 정말 필요한 제도죠. 계속 들어봐 주세요. 원장님, 이 약이 뭘 치료하는 약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약사분이 주신 대로 먹고 있어요.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68세 할머니가 비닐봉지에 약을 가득 들고 오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진료 기록을 열어보니 내과에서 혈압약, 정형외과에서 소염제, 안과에서 점안액, 거기에 한의원에서 받은 한약까지. 제가 깜짝 놀란 건 이 약들 중 몇 가지는 서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조합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약사님이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위장출혈이나 어지럼증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게 바로 지금 어르신들의 의료 현실입니다. 병원은 많은데 건강을 총괄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바로 주치의 제도 확대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간단해요. 한 명의 주치의가 어르신의 건강 전반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겁니다. 병원마다 따로따로 진료받는 게 아니라 혈압이 있으면 정형외과 갈 때 그 사실을 주치의가 미리 전달해주고 당뇨가 있으면 안과 진료 시 위험 요소를 체크해주며 중복되는 검사나 처방을 막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망이 되는 거죠. 제가 실제로 만난 67세 할머니도 내과와 정형외과를 따로 다니시다가 약물 부작용으로 병원에 실려오신 적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 치료제와 고혈압 약이 충돌했던 겁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지만 그 이후엔 이젠 진료받는 것도 무섭다고 하셨어요. 그런 분들께 꼭 필요한 게 바로 주치의입니다. 진료의 중심이 되는 건강조율자, 그게 주치의의 역할입니다. 이 정책이 정착되면 약물 중복, 과잉 검사, 진료 누락 같은 문제들이 크게 줄어들고 병원 진입 장벽도 낮아집니다. 물론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의사의 동의와 인프라 구축 등 준비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지자체에선 주치의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내 병을 내 편에서 봐주는 의사 한 명. 그게 이렇게나 절실한 시대입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지역보건소를 통해 노인 만성질환자 대상 주치의 시범 운영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 경로당 급식 지원을 확대합니다. 주 5일 따뜻한 밥상, 이제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밥 한 끼 먹기 힘들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8번째 정책은 바로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입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온기를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진짜 사람 사는 것 같아요. 78세 독거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밥을 드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 점심은 따뜻한 미역국에 계란말이, 그리고 나물 반찬 몇 가지. 누군가에겐 별것 아닌 한 끼지만 그분께는 눈물 나도록 귀한 식사였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에겐 식사 준비가 번거롭고 혼자 먹는 밥은 맛도 기분도 점점 떨어집니다. 게다가 잘 챙겨 드시지 못하니 면역력도 떨어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는 단순한 밥이 아니라 삶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은 전국 경로당 중
약 42%만이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그마저도 대부분 주 23회 정도에 그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 급식을 주 5회 평일 내내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복잡한 절차 없이도 즉시 시행 가능한 정책이라 실효성 면에서 매우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급식만 바뀌어도 어르신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현장에서 저는 매일 목격합니다. 식사하시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날씨 얘기도 하고 손주 자랑도 하고 이게 바로 사회적 식사입니다. 그리고 급식 식재료를 지역 상인들에게서 공급받게 되면 지역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생기고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정책은 어르신들이 가장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복지입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꼭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과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혼자 드시던 식사를 함께 웃으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곧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 그리고 우리의 행동, 놓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8가지 주요 노인 복지 정책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은 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청하고 움직이고 알려야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노인 복지 정책 어떠셨습니까? 저는 3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밥 걱정 없이 식사하시고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엔 그 바람들이 하나씩 담겨 있었습니다. 간병비는 가족이 다 내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요. 결혼했다고 연금이 깎이는 부당한 제도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임플란트는 2개에서 4개까지 65세가 아닌 60세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요.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한 어르신들도 이제는 그대로 그 집에 살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한다고 연금이 깎이는 제도도 바뀌고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며 공공형 노인 일자리도 다양하게 확대됩니다. 그리고 내 병을 한눈에 관리해주는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고 혼자 밥 챙겨 드시기 힘든 분들을 위한 경로당 급식도 주 5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정책들은 알고만 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신청해야 내 것이 되고 관심 가져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실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내가 해당되는 정책이 있는지, 우리 지역에 이미 시행 중인 시범사업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주변 어르신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정보 접하기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내가 알린 정보 하나가 그분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이야기 나눠보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하셨는지, 건강검진은 받으셨는지 함께 점검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경로당 급식이 늘었는지, 간병비 지원 병원이 생겼는지 꼭 직접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담당 기관에 문의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건 단지 노인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지금 50대이신 분들도 20년 후엔 바로 이 정책의 대상자가 됩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제도가 곧 나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남의 일처럼 넘기지 마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라 생각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정책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도 필요합니다. 우리 동네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목소리들이 모여야 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따뜻하고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